안녕하세요. 시인의 도서관 종자독서 36번째. 오늘은 이제 겨우 30인데도 책을 10권 이상 출간을 하고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작가 이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작가 이외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글을 써서 먹고 살았으니까 기적이다. 그만큼 글로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어렵다는 뜻이겠죠. 이슬아 작가는 1992년생이고 이제 우리 나이로 겨우 30에 글로 입신양명을 했으니까 이 외수보다 더한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닐까요?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밑바탕에는 역시 남들과 다른 관점, 남들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문단에서 무명 작가에게 지면은 할애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연재할 수 없었던 어린 작가 이슬아는 학자금 대출 2,500만 원을 갖기 위해서 셀프 연재를 시작하게 됩니다. 밀레니얼 세대답게 SNS로 구독자를 모아서 한 달에 10,000원을 받고 20편의 이야기를 팔기 시작합니다. 월화수목금 메일로 연재를 발송하는 일간 이슬아를 6개월 동안 절찬리에 판매하고 대출을 갚았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는 문학동네에서 출판을 했고 독특한 제목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울면 따라 울었던 어린 이슬아는 엄마하고는 눈물샘 어딘가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 후로도 한참을 엄마가 울 때마다 나도 울었다는 명치 끝이 아린 문장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은 1992년생 이슬아가 잉태되고 어린 슬아, 사춘기 슬아, 20살이 넘어 작가 슬아로 성장하는 동안 1967년생 엄마 복희와의 일상을 묘사한 책인데요. 20살에 독립을 해서 제 삶을 건사해온 어린 처녀의 치열한 삶과 두 남매를 건사하려고 여러 직업을 전전긍긍한 엄마의 삶을 재미나게 때로는 울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니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따뜻하고도 뭉클한 시선을 만날 수가 있었고요. 또한 모녀지간에 이런 것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하는 대목까지 아무튼 작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작가 엄마 또한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유튜브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슬아 작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게 훨씬 모녀지간의 온도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옮겨보았습니다. 엄마는 노팅힐이라는 구제 가게를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가게를 찾았다. 그들은 엄마가 가져온 옷들을 구경했고 수없이 갈아입어 보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나의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엄마는 열심히 대답했다. 사람들은 엄마와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옷이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그것 또한 열심히 들었다. 사람들은 가끔 옷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가게에 오는 것 같았다. 엄마는 많은 옷과 많은 말에 둘러싸인 채 메일을 보냈다. 엄마는 아주 커다란 중고 더미들 속에서 좋은 옷들을 찾아내 사입한 뒤 손질해서 새 상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 그 일을 8년간 반복하자 손이 망가지고 무릎이 망가졌다. 구제옷에 켜켜이 쌓인 먼지와 사입 가방의 무거운 무게 때문에 자주 몸살이 났고 앓는 날이면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도 가게 문을 열지 못했다. 서울에서 지내던 나는 가끔씩 생각이 나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가게 문을 열지 못한 채로 앓다가 선잠에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를 듣자 엄마가 덮고 있을 이불이 생각났고 그 이불에 묻은 커피 자국도 생각났고 엄마의 배꼽 아래 생긴 주름들이랑 엄마 발가락에 난 얇은 털도 생각났다. 그리고 엄마를 앓게 만들었을 일들을 생각했다.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나는 꼭 돈이 아주 많아지고 싶었다. 내가 돈이 많아지면 엄마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은 시간이었다. 일을 멈춰도 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나이 든 엄마를 생각하면 꼭 슬퍼졌다. 나는 아무리 잘해도 엄마 없인 못 살 것 같다. 또 독립이 하고 싶어졌다. 그들은 간섭하는 부모는 아니었지만 부모가 사는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올 수는 없었다. 사실 데려올 수는 있었지만 자고 갈 수는 없었다. 연애 때문에 내 공간이 절실해졌다. 모텔방에는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서 아쉬웠다.
20살 무렵의 남자애들은 나처럼 자기 집이 없었고 대부분 못 믿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언제나 흥미로웠으므로 혼자 살 집의 보증금을 부지런히 모으기로 했다. 내 돈벌이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된다. 19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나는 카페 알바생이 되었다. 2010년 겨울의 시급은 4,000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할 수 있으므로 내 일자리는 금방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시급이 그토록 싼 것일지도 몰랐다. 경제적 독립을 하고 월세를 내려면 나는 조금 더 벌어야 했다. 돈을 더 벌려면 그만큼 시간을 더 쏟아야 했는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돈이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기도 했다. 부자는 결국 시간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겠구나. 나는 시간 대비 고수익 일자리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일을 해야 시간 대비 고수익일까? 그것은 아마도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일이어야 했다. 흔하지 않는 일, 이를테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이라든지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라든지 엄청나게 위험하고 고된 일이거나 어떤 이유로든 꺼리게 되는 일, 이를테면 옷을 벗는 일이라든지. 옷을 벗어서 돈을 벌면 어떨까? 에곤 실레의 그림들이 먼저 떠올랐다. 나는 누드 모델이 되기로 결심하고 시급은 대략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다. 누드 모델이 되기로 결심한 뒤 부모에게 알릴지 말지를 고민했다. 그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반대하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속이는 것 역시 피곤했다. 엄마 아빠 나 다음 달부터 새로운 일을 할까 해. 무슨 일? 누드 모델.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 해줘야 돼? 무대 서기 전에 가운이 필요해. 엄마는 자신의 구제옷 가게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코트를 가져왔다. 얼마 후 나는 엄마가 준 코트를 입고 처음으로 누드 모델 무대에 섰다. 알몸으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는 동안 무척이나 홀가분한 기분이 됐다. 나는 잠시 나의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가 내게 준 것들, 손과 발과 어깨와 배꼽과 눈썹과 눈, 코, 입과 머리카락 같은 거, 나를 이루는 모든 게 엄마에게서 왔다는 걸 생각하다가 어쩐지 힘이 났다. 첫 번째 일을 마친 뒤 가운을 입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내가 그려져 있는 여러 장의 그림들을 지나쳤다. 사람들은 내 모습을 모두 다르게 그려놓았는데 얼굴도 어깨도 허리도 엉덩이도 허벅지도 선에 각이 없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그것들은 나와 비슷하기도 했는데 그린 사람의 모습과 절묘하게 닮아 있기도 했다. 정말 흥미로운 광경이었다. 태어나 보니 온통 주변에는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파는 골목에서 태어나 10살까지 자랐습니다. 그곳은 답심리였고 저의 첫 번째 장래 희망은 건물 주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그 시장의 건물 주인이었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뒷짐을 쥐고 지나가는 할아버지를 만나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저는 왠지 인사하는 사람보다 뒷짐을 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새로운 상인을 알게 됐는데 바로 베니스의 상인이었습니다. 저는 상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상인보다 더 멋있는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다만 베니스 상인 이야기는 참으로 매혹적이었습니다. 지은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때 처음으로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잊지 않으며 자랐습니다. 22살이 되어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벌어야 했습니다. 곧바로 이야기를 파는 상인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을 벗어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옷을 벗음으로써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그야 물론 남들은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급 인력이 되려면 남들이 못하는 일 혹은 할 수 있어도 선뜻 할 수 없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자란 손녀가 22살이 되어 누드 모델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줄은 할아버지는 꿈에도 모르셨겠지요. 그는 에곤 실레가 그려놓은 누드화 속 저 여자들을 제가 얼마나 흠모하며 자랐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때요? 삶이 엄숙해지지 않나요? 먹고 사는 일은 이래서 언제나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처자가 삶의 철학이 있잖아요.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무대까지 섰던 경험이나 신세계 백화점 문화센터 무대에 섰다가 어느 날은 어쩐지 삶이 쓸쓸해져서 화장실에서 울었는데 신세계 백화점 화장실에서는 울맛이 났다고 하네요. 화장실이 고급져서 이런 경험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이야기의 미천을 삼아가는 발칙한 젊은이가 저는 대견했습니다. 이 외에도 잡지사 막내 기자로 누드 모델로 대학 생활로 20대를 치열하게 보내고 지금은 파주에 3층 단독을 짓고 3층에는 부모님이 살고 1층에는 독립출판사를 차리고 여전히 글을 쓰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한겨레 신문 문학상을 받고 상금 100만 원으로 엄마 복희랑 방콕 여행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마와 딸이라는 관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건사해 나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사는 일이 참 아프기도 하지만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엄마 딸이고 딸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딸인가, 나는 어떤 엄마인가, 이 책을 읽으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